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집중 토크 시작해보죠. 빈 요번에 완전히 이게 텅빈 뭐 이런 뭐 이상한 회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늑대 소년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했어요. 감사네, 그죠? 네. 늑대 소년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엔 이게 굉장히 큰 경제 위기나 와야 감산 합의를 하던 데가 이 동네인데 이번에 합의를 했어요.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한번 우리 신원연구원이 한번 어떻게 합의했나 정리해 주실래요? 네, 우선은 뭐 지난주부터 실무자 회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네. 결과적으로 120만 배럴 감축을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정되었던 뉴스이긴 한데 비오펙 국가인 러시아 역시 3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해서 8년 만에 드디어 오펙에서 감산을 통해서 지금 3,250만 배럴로 나갈 지금 1월부터 할 계획을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합의를 봤고요. 그러니까 합산하면 150만 배럴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펙이 120, 러시아 120, 30? 예, 150만 배럴이 이제 감산이 된 거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한 3,100만에서 3,150만 배럴이 연말에 생산이 되었었는데 네. 그에 비하면은 여전히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제로섬 게임과 같은 이 계속해서 원유 생산에 대한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도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감산의 필요성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좀 금융시장이나 정치 경제적으로 좀 유의미성을 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조금 감산 합의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는 조금 높았던 부분은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CNBC 전문가들이 75%가 감산을 예측은 했습니다. 뭐 좀 믿기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정도는 했었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유가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어제 장에서는 유가가 급등을 해서 지금 5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75%는 감산은 하겠지만 유가가 과연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만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여전히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빠져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죠. 뭐 이라크도 좀 빠져 있고. 네. 그다음에 무슨 전쟁 뭐 이런 거 뭐 하고 있는 나라들 빠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면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이지리아하고 리비아인가요? 그렇죠. 예, 이번 면제 조건을 받았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실무자 회담이 계속 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오펙의 실질적 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지 않습니까? 네. 근데 2, 3위가 이라크와 이란인데 네. 얘네들은 뭐 전쟁도 하고 있고 이란은 이제 생산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자꾸 대주주한테 우리는 이번에 면제를 시켜달라. 음.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우디만 피해를 보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은 파열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각각의 플랜들은 조금 일하는 증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란은 원래대로 다 올라가고 네. 난 다음부터 지금 적용받기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마다 다 다른데 네. 어찌되었든 간에 뭐 총량에 있어서는 오펙 국가는 120만 배럴, 러시아도 본인들의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3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은 났습니다. 이런 게 보니까 그거 이해가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저도 처음 들었는데 신을 연구원 얘기 들으니까 CNBC 쪽에 발표한 전문가들 한 70% 감산 합의 쪽을 봤다라면은 거기에 비해서 언론들은 좀 안 된다 쪽으로 이렇게 톤이었거든요. 네. 그게 잘 되겠나 싶었던 차원이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언론만 통해서 접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뭐 저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이고
뭐 그다음에 그 합의에 바로 유가가 한 9% 이상 뛰었기 때문에 인상적이긴 한데 제가 봐서는 그거 한 게 그냥 어쨌거나 사우디가 급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감산 합의라는 어떤 헤드라인이 뉴스를 타지 못한다면은 오펙의 입장은 굉장히 이제 예전보다 못해진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신흥연구원 말씀하신 그 3,250만 배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 한 100만 배럴 더 늘었을 뿐만 아니고 9월달 알제리에서 모여서 합의했던 그게 하한선이었어요. 하한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뭐 감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걔네들이 퍼내던 것보다 더 많이 줄인다는 의미보다도 했다는 거죠. 감산 합의에. 이란은 너가 계속 하기로 해라. 그냥 동결 수준만 해도 고맙다. 사우디가 많이 우리가 좀 희생할게. 거기다 대놓고 이제 나머지 150만 중에 뭐 한 또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도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합의라는 것이 유의미하지 이것이 진정 그러면 유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지키겠느냐 하는 거죠. 역대 잘 안 지켜졌으니까. 네. 근데 이 와중에 그러면 김문희 연구원 그 유가의 향방은 어떻게 봐요? 우선 이번에 그러니까 오펙에서 합의가 나온 이유는 그 이면적인 이유는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네, 미국의 원유를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너무 늦게 대응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면 이제 오펙의 그 기득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선제 대응했던 측면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이 원유를 개발하거나 세일가스 좀 그 늘리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쇼 커버링이 나오면서 좀 유가가 $50 위로 좀 뭐 급등은 안 하겠지만 좀 점차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지난 시장에서의 반응이 그냥 쇼커버링 아닌가요? 그뭐 일각에서는 $6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하루에 뭐 9%인가 급등을 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 저기 매도 포지션 청산이었던 거죠,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저는- 60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시장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6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현재 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미국이나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오펙 회원들이 그 러시아를 포함해서 점차 유가를 지탱하는데 좀 힘을 모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이 세일가스나 원유를 실제 막 개발하고 그러면은 크게 오르기는 크게 오르기는 장기- 힘들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 소장님, 이게 지금 트럼프가 샌드오일도 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셰일가스 정도가 아니라 샌드오일까지 전부 다 그냥 퍼내겠다 그러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샌드오일을 퍼내든 말든 샌드오일은 좀 다른 종류의 얘기고 셰일가스는 틀었다 잠갔다는 수도꼭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셰일가스 더 틀어버릴 텐데 그래서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오페크 원유의 생산량을 줄인 오페크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값은 어차피 또 다시 떨어지고 그런 결정을 오페크가 왜 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그 상당히 그 대단히 유의미한 대단히 그 노트워스할 그런 전환점이 아니냐. 네. 원유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큰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카님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일이 아니면은 다음 합을 이게 감산 합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50만 불 감산 합의를 했다가 그걸 지키지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죠. 지키지 못하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떻게 전격적으로 됐는데 어제 저희들은 이제 밤을 샜습니다. 이 원유 시장을 와치하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 우선 왜 했느냐 했을 때 사우디를 비롯한 이 산유국들을 주목해 볼 필요한데 사우디에 정권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왕세자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이 새로운 경제와 국방을 지금 그 친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의 원유 이 정도로 도저히 방치했다가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아직 마지노선까지 갔다. 재정이.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뭐 좋아서 또는 결속력이 갑자기 생겨서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감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네. 거기다 두 번째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도발 이후로 유럽으로부터 경제 제재,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천연 가스를 지금 유럽에 팔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든 감산 합의를 함으로써 가격을 좀 올려보겠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오펙의 합의가 아니라 사상 최초로 오펙과 비오펙 간의 합의인데 러시아가 나섰다는 거예요. 네. 사실 러시아는 그 사이 시나브로 계속 산유량을 늘려서 오펙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국군을 생각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저는 미국 변수라고 보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원유도 개발하겠다 했으니까 그 대목 때문에 산유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는 반대로 봅니다. 트럼프의 공약을 쭉 보면 트럼프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목이 지금 오바마의 정책이 소위 파리 협약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신재생에너지, 네. 지구상의 화석연료 이대로 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원유를 좀 개발을 억제합시다. 그것이 그 정책을 많이 지금 입안을 법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 정책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든단 말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격 급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무슨 환경은 무슨 환경이야. 신자유주의자의 대표적인 그 하나의 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마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유 더 생산할까 이렇게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 쉬프트가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면에서 세계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 거에 하나 있고 또 트럼프의 정책 중에 가장 세금보다도 더 큰 게 지금 미국의 인프라를 리노베이트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고속도로라든 철도 엉망입니다.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오래됐죠. 오래돼서 철도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을 계속 혁신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바마가 경기 부양의 주요한 툴로 마치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개발하는 좀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수준으로 미국 전역의 인프라를 다시 한번 하겠다. 바로 거기서 재정을 마구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게 채권 가격까지 이 변화를 주는 네. 금리 인상까지 이제 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하게 되면 그 인프라는 전부 원유 소비 유발형입니다. 전부 석유를 갖다 놓고 땅을 파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소위 원유 소비가 최근에 보지 못하던 20, 3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또 오바마가 그 동부의 그 러스트 벨트 이런 지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루그만 같은 그런 교수들은 이미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못 살린다라고 했지만은 트럼프의 그 불도저 정신으로는 일단 시도할 겁니다. 시도하게 되면 그 전부가 기름 다소비형이에요. 공장 만들어야죠. 2차 산업 이렇게 정유 산업 이렇게 해야죠. 오바마가 추진하던 소위 그 금융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보다는 2차 산업으로 일단 간단 말이죠. 네.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그래서 미국과에도 그 여러 가지 합의도 가능하고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가가 좀 올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출입이라든지 우리 지금 수출입 개수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것도 우리나라도 수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은 물량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 가격으로 수출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수출이 지금 28개월 만에 최전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줘야 정유주가 오르고 미국의 뉴욕 증시가 오르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기대를 해서 지금 많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기대가 지금 살아나고 트럼프도 유가 상승을 원할 것이다. 어느 정도에 더더군다나 지금 러시아하고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기들 이제 그러고 있어요.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하고 유가 문제에 대한 대타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인 것까지 더해져 있는 데다가 이제 이 사우디나 오펙 입장에서는 8년 동안 견딜 만큼 견뎌왔다. 이제 더 이상 그 정산 경쟁으로서는 성산이 없다. 이런 것이 모두 근력이 됩니다. 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거는 이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같이 결정이 돼야 되니까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급 측면에서는 8년 이제 2008년 이후에 대변혁이 왔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감산 합의가 이루어져요? 아니 합의는 이루어졌지. 참. 합의는 이루어졌죠. 아, 지켜져요? 지금까지는 잘 안 지켜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2008년에도 감산한다 그래놓고 감산 안 했잖아요. 사실 네. 알고 보면. 예. 그리고 내가 그때 기억에 2008년 요때에 일 생산량이 한 3,100만 배럴, 뭐 이 정도 3,100만도 채 안 됐을 거예요. 3,400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야금야금 그 사이에. 그때 감산했으면 다시 2천만 대로 내려갔어야 된단 말이죠. 안 내려갔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뻥 쳐놓고 감산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쪽이든 먼저 움직이는 쪽이 손해를 보는데 네. 이제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그럼 재정 많이 확대하는 쪽이 일단 손해 본다 봐야 되겠죠. 미국이죠. 이렇게 뭐 뒤에서 이렇게 짱 보고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수혜를 볼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고 저도 그런 의심은 계속 갑니다. 이어서 뭐 뒤로 이렇게 야매로 퍼내는 애들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딴 거보다 이제 어제 9% 이상 올랐던 시장이 이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하다못해 그러면 하루 2, 3%씩 해서 쭉쭉쭉 지속성 갖고 한 며칠이라도 가주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시장도 그 진정성을 갖다 인정한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며칠 더 이제 시장 가격 흐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주유소에 전부 1,500원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미 수입한 원유는 뭐 옛날 거지만 뭐 뉴스만 보고도 그냥 올려도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름을 만땅을 안 넣고 반만 집어넣는데 만땅 넣을 걸. 억울하다. 네, 자 일단 우리 유가하고 관련된 얘기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전달할 메시지는 다 전달한 것 같고요. $60 일시적으로 가긴 나도 갈 것 같아. 중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60가 갈 거냐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동의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이라서 Q가 내려간 만큼 P가 올라줘야 되는데 그죠. 그거 어려울 것 같고 또 쉐일 이펙트 그 쉐일 밴드에 의하면 지금 40에서 60으로 보는데 네. 뭐 그걸 요즘에 더 좁게 봐서 45에서 $50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올렸지만 쉐일 오일의 생산량은 더 늘어나면서 감산에 대한 영향력이 상쇄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치고받고 하다가 또 몰래 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금세 뭐 40까지 간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넘어가서 이탈리아 국민투표는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총리가 굉장히 젊은 렌지 총리가 39세의 총리에 취임을 개헌의 쟁점이 뭐예요 지금? 우선 그 상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 국회의원이 9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골머리 아프겠네. 상원이 320명인가 그런데 네. 그럼 웃긴 게 상하원의 권한이 똑같습니다. 음. 그런데 왜 상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인원을 줄이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에 300명으로 늘었지만 한 명 더 늘었죠 우리.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0명으로 음. 줄이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정을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개혁적인 그리고 어떤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안을 이제 하원 통과하고 12월 4일에 하기로 했는데 네.
워낙에 이탈리아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이탈리아 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정치 그런 정치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체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반여권 운동처럼 오성 운동 그 코미디언이 만들었다는 오성 운동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그냥 일제히 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체제에서 그냥 렌지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처럼 되어버려서 조금 약간 변질된 감은 있습니다. 이분이 지면 네. 사표낸다 그랬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사표내면 오송 운동이 된다며. 오성 운동이 제1 야당은 아닌데 네. 워낙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오송 운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네, 좀 떠오르는 샛별인 것 같습니다. 오송 운동이 되면 이탈리아도 나간다며. 그게 지금 이제 이 개헌이 부결이 되면은 네. 그뭐 브렉시트 트럼프에 의해서 이탈리아도 이제 탈 EU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걔네 공약이라며요. 예. 오송 운동에. 그리고 뭐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네. 이거에 대한 구제 금융이 실패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좀 큰 이제 이슈인 것 골치 아픈 같습니다. 게 이탈리아 나가면 그리스 나가고 스페인 나가고 그리스 나가고 저기 그 옆에 스페인 옆에가 어디죠? 프랑스하고 사이에 포르투갈까지는 네. 잘하면 나간단 말이죠. 프랑스는 네. 안 나가도. 픽스 국가들이죠. 뭐 그렇게 쪼르륵 지중해 연변은 쫙 다 나갈 텐데 그러고도 유럽이 버틸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탈리아 은행 문제로 넘어가서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부실이 있어요? 소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저기 저 은행 부실을 말씀 올리기 전에 한 네. 가지만 우리 저 신정구 말씀한테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 총리도 이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사실상 국민들한테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그만둔다 해서 이탈리아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큰 변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총리가 그만둔다 이탈리아 다시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대통령제 국가예요. 이게 이제 분권형 국가인데요.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7년이거든요. 이 벌써 2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5년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총리를 지명하면 됩니다. 내치는 총리가 하지만은 국군 통수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장에 무슨 문제가 오는 건 아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성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장기적으로 유럽 연합이 붕괴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는 분명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4일 선거를 너무 그렇게 금융시장에서 이래 가슴 졸이고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가슴 졸이면서 보더라고요. 물론 저는 큰 돈이 아닌데. 걸려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저는 안 그런데.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외환시장에 보면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커지니까 네.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1.06달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유로와 약세로 작용하면서 달러는 더 강해지고 유로는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로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유로존 물가도 디플레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헤지 펀드들이 그 유로화로 팔고 또 유로존 국채를 공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나서 하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달러랑 1대1 간다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역전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지금 1.06달러 수준이거든요. 좀 네. 지나면 1.03달러나 그 정도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예, 역전도 가능해지는 거냐? 그렇죠. 이거 또 그것도 생전 처음 볼 일이네.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도 아직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룸이 예,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99년 출범 이후에 처음에는 한 2, 3년 이렇게 유로 약세에 가가지고 1유로당 한 88센트, 89센트, 0.88, 0.89까지 갔다가 이게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뭐 1대1 그 페르티 얘기한 지가 벌써 언젠데 그거라도 내년에 한번 구경이나 했으면 싶고 가만 보니까 또 우리 드라기 형이 또 조국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만약에 저 부결로 나와가지고 렌지 뭐 물러나고 뭐 이렇게 이태리가 조금 어수선해지면은 저 이탈리아 국채 일시적으로 좀 더 사겠다고. 사주겠다. 예, 그게 뭐 20일 내에 규약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 뭐 드라기 총재는 어쨌거나 제가 봐서는 그건 말은 잘해요. 참그 보니까 뭐 시저 이후에 최고의 영웅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적게 말은 딱딱 잘해요. 딱 필요 듣고 싶어하는 말 딱딱 예. 해주고.
딱딱 근데 뭐 행동으로 옮기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은 딱 적게 제대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 이탈리아 은행에 지금 구제금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에나 뭐 앞에 너무 긴데요. 시에나에서 1400년대 생긴 은행이 거의 지금 파산 위기에 닥쳐 있고 1400년대 은행이 생겼다. 네. 시에나가 시에나가 가장 고대 도시지 않습니까? 그때 고리대금업을 했겠죠.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EU 내에서 이탈리아의 부실 NPL의 비중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높죠. 예, 높죠. 그래서 한 18% 정도 되고 이탈리아를 앞선 나라는 뭐 그다지 경제 비중이 크지 않은 키프로스, 그리스. 그러니까 뭐 대장주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는 유니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곧 그 자본 확충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탈리아 은행들이 다들 뭐 도이치방크의 독일 은행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이제 간당간당한 게 이탈리아 은행들인데요. 특히나 이탈리아 은행의 뭐 최근에 유로존의 은행 주가들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탈리아 은행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도시형 국가고 예전부터 그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고 중소기업으로 대부분의 경제 구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그런 자기 지역에 대한 은행 이용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로열티가 좀 있는데 굉장히 심하죠 이탈리아가. 그만큼 이제 대주주들의 비중도 개인이 높은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가족기업 그리고 개인의 경제 비중이 큰 이탈리아로서는 이런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다음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게 우리가 아는 선후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럼요. 예. 난 그냥 선후로 예. 알고 있었는데 왜 후광통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성광통을 할까? 그 그 후광통은 했고, 그 성광통을 이제 하는데 성광통이 그렇게 지금 이슈가 될 정도로 매력이 있는 주식들인가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 이탈리아보다도 몇 배로, 몇십 배로 성강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이 세계로 달려온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대학에 강의를 자주 가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요. 사드는 이런 것은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경제 쪽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 굴기입니다. 금융 굴기. 자, 굴기가 중국 이제 일어선다 이런 이제 중국어식 표현인데 네. 중국 경제가 무역 면에서는 지금 세계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다 평정했어요. 네. 근데 무역을 해서 평정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역 수지 흑자가 나니까 결국 중국에 남는 것은 미국 국채 쪼가리만 남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 국민의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중국 국민의. 그래서 시진핑이 야 이거 안 되겠다. 2020년에 샤오강 사회를 만든다는 게 이제 걔들의 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는 역시 금융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CCTV 같은데 드라마에 금융굴기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금융을 살리자. 이 대목 우리 굉장히 주시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곧 금융이 우리가 중국한테 흡수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단계적으로 실험을 중국으로서 엄청나게 문을 여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어요. 작년에 하기로 했다가 안 하니까 이제 안 하는구나 해서 우리나라 사람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중국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아이고 중국 하면 지긋지긋한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잊어버렸는데 불과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014년 11월 달에 우리 후광통 할 때 그때 우리나라 대단했습니다. 중국 후광통이 문이 열린다. 자, 그러면 중국 후광통이 열린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당시에 샹하이 지수가 2,000포인트였던 것이 5,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반이 올라갔어요. 물론 거꾸로 떨어졌지만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50%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3천이니까. 예? 네, 3천이니까. 자, 그런데 성강통은요 어떤 시가총액 규모에서는 세계 9위 시장, 샹하이 시장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샹하이 시장은 대부분 큰 회사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해가지고 벤처주, 중소기업주 이런 데가 돈을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주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팍팍 주가가 올라가면 시장 반응도 훨씬 더 셀 거다. 뭐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벤처 부근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듯이 그런 면에 종목 수도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어디 선천 말씀하신 선전이 예. 샹하이보다 종목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넓고 물론 지금 PER 지수가 조금 높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도 그 투자하는 데에 시장이 하나 넓어진다. 또 중국이 금융 굴기에서 금융 강자로 부상한다. 그리고 이제 그럼 중국이 이걸 왜 하느냐? 중국이 후광통하고 나서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주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저는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봅니다. 작년에 8월달에 모간 스탠리에서 MSCI 그 신흥국 지수에다가 중국을 안 넣어줬잖아요. 네. 한국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갔고 그 중국이 신흥국 지수에 못 들어갔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헤지 펀드나 이런 데서 그 MSCI 모간 스탠리 지수에 들어가야만 자동적으로 이게 편입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안 들어가는 바를 그때 MSCI가 보고서에서 그랬습니다. 왜 안 넣어주느냐? 너희들 외국 사람들이 A주를 살 수도 없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조금 어렵지만은 1년간의 준비를 해서 지금은 한번 해보자. 이제 금융 굴기로 가자. 이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제가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은 네. 너무 비싸던데요. 그죠? PBR이 우리나라 PER처럼 거래. 또 최근에 보면 중국 외환 보유가 좀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달러 네. 위안도 좀 급등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인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그 환차손 여부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그러니까 중국 그 상하이 그 지수가 좀 조정받은 이유 중에 연준 금리 인상 그 경계가 좀 크게 작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년에는 그러니까 연준이 한 2번이나 3번 금리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달러 그러니까 위안화 즉 약세 속도가 달러에 대해 빠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이 물론 그 달러 강세가 그 중국 그 상승 요인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그 환차선을 감안하지 않을 꼭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마무리 질문하러 가기 전에 김문일 연구원 예. 외환 시장이 지금 우리 1,170원 정도에 끝났나요? 얼마에 끝났죠? 오늘? 1,170원 정도 69원인가 그 정도에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한 60원에서 8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떻게 봐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연말에는 한 1,200원으로 접근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그 아무래도 그 연준이 뭐 12월에 금리 인상 그거는 그 기정 확실화됐지만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예, 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인플라 투제로 아까 보니까 미국 10년 금리 2.40%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올라갔어요? 점차 제 생각에는 미국 10년 금리가 머지않아 그러니까 좀 내년에는 한 3%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엔 환율이 오르면서 다시 아까 보니까 달러엔이 114엔 정도였는데 다시 과거처럼 120엔을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그 엔화 약세보다는 좀 속도가 느리겠지만 좀 1,200원으로 접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아니 N이 그 달러 N이 120을 가는데 예, 예. 원 달러가 1,200을 가면 1,000대 10대 1이죠. 예, 10대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1,080대 100 아닙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 1,100엔당 1,030, 1,020원 뭐 20원. 그 정도 내려왔나요? 네. 그럼 결국은 그러면 그 1,000대 100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계속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예. 원화보다는 약세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미국 증시도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이슈가 계속 나면서 점점 더 올라가면서 좀 그게 그 달러의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자산 선호가 부각되면 좀 달러 원 환율 상승 속도는 느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별로 안 좋다는 얘기네? 지금 2.4를 넘었다면 미국치 10년물 이 2.4 넘었으면 요건 조금 이렇게
시장에 사이렌 울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짚어본 바로는 오늘 뭐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차트 그 2.4가 그 테이프 텐트럼 이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4 넘으면은 이제는 진짜 추세예요. 말씀하신 대로 3% 가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달러도 사실상 보면은 올만큼 왔다. 트럼프 모멘텀으로는 싶었는데 이거 더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좀 짠하죠. 어제 그러니 유가가 그렇게 올라서 주식 에너지주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오르니까 유틸리티 빠지고 특히 나스닥은 1%나 빠졌잖아요. 나성 많이 빠졌죠. 바이오 빠지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지금 좀 그렇죠. 그나마 삼성전자 없었으면 우리 지수가 지금 이렇게 버티겠습니까? 좀 짠하죠. 진짜 지수 진짜 신을연구는 이따가 가면서라도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미국채 금리 너무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국 채금리 어디까지 간? 저기 시기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약세 재료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네. 트럼프 이슈가 11월 이제 우리나라 시고 9일에 터져서 이제 금리가 트럼프가 뭐 될 때는 좀 내려갔지만은 그 이후는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최근에 한 3주 동안 이제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슈가 거의 이제 소멸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금리 급등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한은이나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방금 소장님이나 김문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아까까지 봤을 때 2.39 정도였는데 40을 넘어서 버리고 연말 북클로징까지 겹쳐버리면 그때 QE 테이퍼링 언급이 나왔을 때 버냉키 발언 이후에 13년도 말에 3.0%를 터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딱 그 지금 현재 시점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 오펙에 대한 감산 의지나 이런 향후 전망이 이 채권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뭐 트럼프 정책에 또 반대되는 측면을 저는 좀 요즘에 레포트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선 시장의 컨센은 뭐 재정 정책, 인플레 기대 심리 자극 그리고 미국채 발행량에서 수요급이 좀 미스매칭 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데 무게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2.4%를 레벨을 다시 넘어섰다는 점은 하나의 워닝 시그널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글쎄, 근데 그러면 시장의 실세 금리가 이제 장기물이 13%까지 간다. 네. 그럼 옐런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속도 조절 못할 것 같은데 가능해요 그래도? 좀 입장이 조금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는 완만한 속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압 경제까지 네.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트럼프발 이슈로 네. 모든 것이 조금 약간 스텝이 꼬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자산 버블의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연말에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고 했는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 대한 수요 견인에 대한 부분까지 좀 시장이 반영을 한다면은 조금 속도는 기준금리 가야죠. 네, 좀 시장 빨라질 금리하고 수밖에 너무 차이 나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쪽 하우스는 내년에 미국 그 금리 인상 몇 번 보고 있어요? 현재 2번에서 3번 세를 보고 있는데요. 세 번까지 예, 첫 번째가 내년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월로. 예, 왜냐면은 그 최근까지 달러 강세라고 해도 미국 기업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달러가 강세라고 하면 또 미국의 좋은 점도 있는 게 해외 자금 유입도 계속 증가세요.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GDP의 그 순수치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소비 비용이 70%고 또 금융하고 서비스 산업이 62%고 네.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한 1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그 금융 산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달러 강세는 최근 이게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지만 않으면은 뭐 기업 수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데 그거를 굳이 그 앨런이 막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투자 확대 때문에 미국 물가도 오르고 있어서 거의 아까 연준도 완전히 시장을 조작하기는 힘든 일이고요. 예, 하여튼 뭐 우리 또 상황이 돌아가는 거 봐가면서 점검할 기회는 또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미국의 금리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그 워치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다음 주 주목해야 되는 뭐 경제 지표 이벤트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겠고요. 네. 저희 녹화가 전주인데 이제 월요일에 나오기 때는 이제 주말에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봐야 되겠고 그거를 제외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음.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 게 위안화 약세, 지금 달러당 7위안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고 컨센이 약 전월 대비해서 200억 달러 좀 감소할 예정인데 만약 이 컨센보다 좀 더 빠르게 떨어진다면은 하나의 또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고요. 네. 목요일에는 이제 20일 금정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만큼 인플레가 드라기 총재께서 이제 인플레가 지속적이지 않다.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은 시그널링을 주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2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어떤 네. 액션보다는 또 하나의 진전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